그날 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던 그 남자가 말이에요. 유럽 최고의 협상가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날 밤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에요. 상사는 당황했어요. 평생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나라요. 우리가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나라. 그 순간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가 말하는 그 나라가 어디인지 직감했거든요. 바로 그날부터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남자의 하룻밤 깨달음이 어떻게 4천만 국민의 미래를 뒤바꿔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쿠비치입니다. 폴란드 에너지부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죠. 그런 제가 그날 회의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국이요? 설마 진짜로 고려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동료들 앞에서 비웃으며 던진 말이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는 원전 도입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프랑스 EDF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도 로비를 계속했죠. 두 나라 모두 유럽과 미국이잖아요. 당연히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장님께 항의했던 말입니다. 솔직히 한국은 그냥 견적서나 받아보려고 넣은 거였어요. 형식적으로 말이죠. 세 군데는 되어야 비교 검토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1순위, 미국이 2순위였죠. 한국은 애초에 순위에도 없었어요. 한국이 원전을 만든다고요? 웃기는 소리네요. 동료 야누 씨와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야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토마스.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베끼기만 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우리는 서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도 작다고, 외교 영향력도 별로라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와 뭘 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급히 부르더군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토마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네. 청와대요? 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우리 정부 고위층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군.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단순히 견적서나 내는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부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토마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일단 들어보자고. 바로 그때부터였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된 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일주일 후 한국전력기술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했죠. 프랑스나 미국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꺼웠어요. 처음엔 그냥 허세인 줄 알았습니다. 또 두께로 승부하려나 보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첫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 보고서들과 구성부터 달랐거든요. 프랑스 EDF는 자기들 기술 자랑만 가득했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전력 상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지형, 기후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놨더군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런 걸 조사했지? 제가 궁금해하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춰섰어요. APR 1400 운영 실적이라는 제목이 보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제가 뭘 봤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라카 원전의 가동률이 무려 96.8%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프랑스 원전들의 평균 가동률이 70% 정도거든요. 미국도 비슷해요. 그런데 96.8%라니요. 이거 오타 아냐?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53일을 가동했다는 뜻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로 트립 운영 실적이라는 항목이 있더군요. 트립이 뭔지 아시죠? 원전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국 바라카 원전은 2년 동안 한 번도 트립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프랑스 원전들은 한 해에 서너 번은 기본으로 트립이 발생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제로라니요. 더 놀라운 건 또 있었습니다. 유럽 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EUR 인증 말입니다. 이거 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유럽 전체에서 인정하는 최고 등급 안전 인증이거든요. 한국이 이걸 받았다고? 제가 동료 야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누 씨, 혹시 한국이 EUR 인증받은 거 알고 있었어? 뭐, 한국이. 설마 그럴 리가. 야누 씨도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몰랐거든요. 한국이 이미 몇 년 전에 이 인증을 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완공 후에도 운영 인력 훈련까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전만 지어주고 끝이었어요. 운영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미국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교육비까지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벌써 새벽 3시였어요. 한 번도 이렇게 집중해서 기술 문서를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말이에요. 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부장님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몇 페이지 읽어보더니 저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마스, 이거 진짜야? 네. 제가 밤새 확인해봤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 순간 부장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얘기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밤새 뒤척이며 깨달은 것. 손이 덜덜 떨렸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그 보고서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측 제안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거였죠. UAE 바라카 원전으로 출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내가 가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사막 한복판까지 가서 뭘 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도 보고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호기심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어요. 그리고 차로 2시간을 달려서 바라카 원전에 도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들이 서 있더군요. 첫 인상은 뭔가 달랐어요. 프랑스나 독일에서 본 원전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달랐거든요. 안내를 맡은 건 아흐메드라는 UAE 기술자였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마스 씨, 저희 자랑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흐메드가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더군요. 모든 게 터치스크린이었어요. 이거 전부 한국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설계하고 설치했어요. 아흐메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다른 나라 기술과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흐메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저희도 의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원자로 내부를 구경했어요. 안전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정말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고요. 프랑스 원전에서는 항상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이거 정말 가동 중인 거 맞나요? 제가 아흐메드에게 물어봤어요. 네. 지금 100% 출력으로 가동 중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한국인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김태성이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성 소장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영어였지만 발음이 명확했습니다. 네.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 소장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마스 씨, 저희는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해요.
여기 와서 직접 보셨잖아요. 어떠신가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일합니다.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김 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썼어요. 부장님께 보낼 출장 보고서였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력만큼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이에요. 바로 이곳 바라카 원전에서 본 모든 것들. 아흐메드의 진심 어린 고백, 김 소장의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2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 거대한 기계가 증명해주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라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에너지부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출장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죠. 회의실에는 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 하지만 뒤에 뭐가 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프랑스를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토마스. 바로 그거였어요. 정치 문제였습니다. 야누 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에서 만났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토마스, 너 정신 차려. 지금 NATO 체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알잖아. 그게 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에너지는 안보야.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누 씨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폴란드는 NATO의 동쪽 최전선이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너지부 고위 관료들과 비공식 회동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회동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바르샤바 시내 고급 호텔이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에너지 담당 어태치와 로비스트 2명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는 서방 동맹의 핵심입니다. 미국 어태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우방국이지만 아시아 파트너와 유럽 동맹국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로비스트가 덧붙였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한국 선택하지 말라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토마스, 어떻게 생각해?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내부 회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각 부서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였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면 외교적으로 어떤 부담을 져야 할지 뻔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생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대외협력과장도 동조했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고르는 것이지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토마스, 진정해. 부장님이 저를 말렸어요. 아닙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 때문에 더 나은 기술을 포기한다면 그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토마스 씨,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현실은 한국 기술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후 저는 회의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마치 제가 배신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에서 폴란드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 젊은 엔지니어들, 한국 기술의 주목, 바르샤바 공대생들, 한국 원전 기술 연수 희망 급증,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었어요. 실제로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더군요. 며칠 후 제가 대학 동기 마렉을 만났어요. 얘는 바르샤바 공대에서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토마스, 요즘 학생들이 한국 얘기만 해. 한국어 배우겠다는 애들도 생겼어. 정말? 응. 그런데 위에서는 왜 자꾸 미국이나 프랑스만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은 다 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톨이가 된 이유, 회의실에서 냉대받은 이유, 그리고 왜 정치가 기술보다 앞서게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바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 젊은 세대의 현실 인식 사이에 깊은 골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은 이미 한국의 진가를 알고 있었는데 정작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깨달은 지 며칠 후 한국 측에서 추가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김태성 소장이 직접 폴란드에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장님은 난색을 표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일주일 후 김 소장이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참석자는 부장님과 주요 관료들, 그리고 저였습니다. 김 소장이 노트북을 켜고 첫 화면을 띄웠어요. 제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폴란드 스마트 에너지 생태계 구축 방안. 원전 이야기가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라니요. 혹시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국장님이 물어봤어요.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원전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폴란드 전체 지도가 보였는데 여러 지점에 다양한 시설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폴란드 전력망 디지털화 계획입니다. 원전은 그 중심이 되는 거고요. 김 소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대부분의 전력망은 아직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각 발전소가 따로 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식은 달라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나타났어요. 모든 발전소와 변전소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인공지능이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자동으로 배분하고요. 그런 기술이 이미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장님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놀라웠어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원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김 소장이 질문을 던졌어요. 기존 방식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화면에 3D 원전 모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곳곳에 빨간 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든 걸 감시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사람보다 100배 빠르게요. 100배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120배입니다. 우리가 측정한 결과예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소장이 폴란드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든지엔 콰지 파니스트보. 야, 댐 투타이 제비 포모츠. 폴란드어를 하세요? 부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조금요.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폴란드를 위한 프로젝트니까 폴란드 말로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김 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폴란드어로 말이에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폴란드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하고요. 그래서 폴란드만의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요. 교육비는 어떻게 하죠? 국장님이 물어봤어요. 전액 한국에서 부담합니다. 숙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김 소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폴란드가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야누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토마스, 어제 발표 어땠어? 글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야? 응.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이 왜 하얗게 변했는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원전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폴란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디지털 전력망, 스마트 안전 시스템, 인재 양성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김 소장이 3개월 동안 폴란드어를 배워서 우리말로 발표한 그 진정성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그때 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의 발표가 끝난 지 2주 후 정부에서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세 나라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비교해보자는 거였죠. 장소는 크라쿠프 근처 소도시 노바후타였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발표했어요. 프랑스, 미국, 한국 기술팀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죠. 테스트 항목은 2가지였어요. 정전 사고 대응과 방사선 누출 시 긴급 차단이었습니다. 실제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시스템들이었죠. 저는 현장 참관단에 포함되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한 기술자였거든요.
평생 발전소에서 일하셨어요. 아들아,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요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70대이신데도 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거든요. 테스트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시설이 있었어요. 실제 원전 제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설치했더군요. 먼저 정전 사고 대응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갑작스럽게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을 만든 거였죠. 프랑스 팀이 먼저 시작했어요. 제어실 화면들이 꺼지자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복구까지 4분 32초 걸렸습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미국 팀 차례였어요. 조금 더 빨랐습니다. 3분 18초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 팀이었어요. 정전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옆에 있던 관료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들이 저절로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조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복구 완료. 47초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47초요. 잘못 측정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정확히 47초입니다. 다른 팀들보다 4배 이상 빨랐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사선 누출 상황을 가정한 긴급 차단 테스트였어요. 프랑스 팀은 2분 15초, 미국 팀은 1분 53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 팀은 23초입니다. 진행자가 발표하는 순간 참관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아들아, 저 기술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평생 발전소에서 일했지만 저런 기술은 처음 봐. 정말 놀랍다. 그러더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이걸 선택 못한다면 나라 망신이야. 정말로. 아버지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기술자로 살아오신 분이 저렇게 감동받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김 소장이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모든 걸 판단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실수도 없고요. 그런 기술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요? 부장님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실시된 원전 기술 테스트에서 한국이 압도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리포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정전 대응은 4배, 긴급 차단은 5배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테스트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다음 날부터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라 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뭘 망설이고 있나? 결과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장 안전한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아예 서명 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대학생들이 주도했는데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나라 망신이라고 하셨는지를 말이에요. 그분은 평생 기술자로 살면서 진짜 좋은 기술이 뭔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끼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기술자로서의 감동이자 폴란드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국민들의 서명 운동이 있은 지 한 달 후, 긴급 내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실무진으로 참석했죠. 회의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여전히 애매했어요. 프랑스 쪽에서 마지막 로비를 강하게 했거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프랑스와 협력하는 게 맞다는 논리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NATO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생각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자, 그럼 각 부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외교부 장관도 비슷했습니다. 유럽 통합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경제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 제안이 가장 효율적인 건 분명합니다. 드디어 한국 편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술적 우위도 명확하게 입증되었고요. 에너지부 장관 차례였어요.
우리 부장님이었죠. 에너지부 입장에서는 한국 기술이 최적입니다. 안전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총리 비서가 들어와서 뭔가를 귓속말했어요. 총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10분 후 총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총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프랑스 EDF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폴란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후방 계약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물어봤어요. 부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다고 하네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모든 계산이 틀어진 거였죠. 그럼 프랑스는 제외되는 건가요? 경제부 장관이 물어봤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총리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한국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어봤어요. 조건부입니다.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에너지부 장관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어떻고요? 완전 이양입니다. 기술 전수부터 운영 교육까지 모든 걸 폴란드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때 총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국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8%가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위가 명확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며 국민들도 원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네요. 그 말과 함께 총리가 선언했어요. 한국형 APR 1400을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린 건 말이에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따뜻하게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야누 씨도 제게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토마스, 내가 옳았어. 정말로. 회의가 끝나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에너지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총리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으로 결정났어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한 결정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 순간 웃음을 터뜨렸는지를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갈등과 고민, 외로움과 좌절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 비리 사건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모든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기술과 국민 의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딸이 저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한국 선택이 확정된 지 3년이 흘렀어요. 첫 번째 원전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일했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원전 건설지 주변 도시들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이거 보세요. 동료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원전 도시. 유럽 최고 성장률 기록.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원전이 들어선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유럽 평균의 3배를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 젊은이들의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거든요. 제 딸 카롤리나도 그 중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처음에는 그냥 젊은이들의 유행인 줄 알았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카롤리나는 진짜로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멋있어 보여. 나도 그런 기술자가 되고 싶어.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년 후, 드디어 첫 번째 원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죠. 그날 준공식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했어요. 오늘 폴란드는 에너지 독립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준공식 후 김태성 소장을 다시 만났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토마스 씨, 오랜만이네요. 김 소장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폴란드어가 훨씬 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 생활이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제2의 고향 같아요. 폴란드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놀랐어요. 제 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정말요?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날 저녁 김 소장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카롤리나가 김 소장을 보더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김 소장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발음이 정말 좋으네요. 아빠한테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데. 정말이에요? 김 소장이 물어봤어요. 네. 아빠 같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때 김 소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내년에 폴란드 한국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카롤리나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카롤리나가 그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출발 전날 밤, 딸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한국어였어요. 발음도 완벽했고요. 뭘 고마워해? 아빠가 한국을 선택해줘서요. 덕분에 내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찼어요. 이제 폴란드에서는 한국 모델을 배우려는 유럽 국가들의 시찰이 끊이지 않아요. 독일, 체코, 헝가리에서 대표단이 와서 우리 원전을 견학하고 갑니다. 폴란드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한국을 무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딸에게 감동받았는지, 왜 이 모든 변화가 기적 같았는지를 이제 알겠거든요. 단순히 원전 하나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폴란드의 미래를 새로 써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는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우는 우리 딸 같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이제는 한국이 폴란드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